네, 인공지능, 공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알파고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빅데이터 MBA 김진호 주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세돌 구단과 이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계 대결 이후 지금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네. 인공지능이라는 건 강한 인공지능을 원래 원했었죠.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근처에도 못 가니까 네. 자꾸 작은 문제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서 지금의 인공지능은 아주 약한 인공지능, 아주 잘 정의된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뭐 그걸 기계학습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수준이죠. 근데 이번에 알파고는 가르쳐 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가르쳐 준 거 이상으로 스스로 학습까지 해서 우리가 가르쳐 준 것보다는 훨씬 늘은 그러니까 약한 인공지능에서 강한 인공지능 쪽으로 반발자국 정도 내디딘 그런 상태죠. 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네. 네, 정말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다고 느끼는 게요. 이 5판의 대국을 벌이는 기간 동안 구글의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58조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요 대국 동안 한 10억 늘었다 예. 그러는데요. 그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그 데이터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걸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조치를 오토메이션 해보면 하려고 그러면 이 로봇을 연결해야죠. 그래서 네. 구글이 엄청난 뭐 빨아들인다 그러죠. 인공지능 회사들, 로봇 회사들 이렇게 사들였는데 아마 이 기계학습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50% 정도가 구글이 뭐 흡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새로운 뭐 혁신이 나온다, 그런 다 구글이 하겠다. 그렇게 자신을 갖고 이번에 가장 네. 아직 해결 못한 부분, 그 뭐 직관의 영역이라는 바둑을 도전해서 성공한 거죠. 네. 그 이제 약한 인공지능에서 강한 인공지능으로 이제 한 단계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좀 이른가요?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은 뭐 ICT 기술이 제조업 혹은 다른 분야에 이렇게 잘 융합돼서 그 어떤 효율을 높이는 거라 그러면 벌써 이미 시작됐죠. 뭐 스마트 팩토리가 다 그런 거고요. 다양한 기기들이 센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축적되는 데이터가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분석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의사결정 혹은 조치들이 이 오토메이션화되는 그런 그 뭐 4차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네네. 그런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시작 단계지만 네. 뭐 그 이미 그 중요성이라든가 네. 또 곳곳에 이렇게 그 확산돼 있는 정도는 네. 같은 시작이라도 아주 요즘 너무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니까요. 시작됐지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화 속의 상상처럼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심도 나오는 것 같고요. 반면에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예. 그렇고요. 그게 이제 강한 인공지능인데 그 시작이 그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할 9천 그 당시가 가장 그 영화를 68년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들었는데 68년도가 가장 미래의 희망을 가졌던 인공지능이 20년 뒤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한다. 그 인공지능 그 한 10여 명의 그 시작한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든 영화가 20년 그럼 30년 뒤에는 모든 게 실행되겠구나. 그래서 1997년에 그 인공지능이 나오는 걸로 설정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네. 벌써 그 후로 훨씬 20년 지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고는 대단한 괴물입니다. 근데 알파고 바둑 못 두잖아요. 그래서 그 아자황 그 연구원이 대신, 도주고 있는데 네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머릿속을 우리가 흉내내면 이게 제일 어려운 줄 알았죠. 근데 더 어려운 건
바둑알 짚는 거고 이건 50년 걸려도 아마 못 짚을 겁니다. 바둑알 같은 건. 그리고 내가 바둑 두는지 알면서 바둑 두는 거 이건 몇백 년 가도 아직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로 즐기시고 그런 우려를 네. 좀 안 하셔도 됩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우리가 그 네. 많은 로봇이 있고 그게 아마 뭐 한 2000년대 그 아즈모라는 이족 보행 뭐 로봇이 만들어졌는데 그 로봇이 쓰러질 땐 그냥 쓰러져요. 사람들은 쓰러질 때 자동적으로 땅을 짚는데 이 땅을 짚는 거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건 네. 그러니까 요원하죠. 장애도 많고 너무 길어서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구가 자연히 멸망할 때까지 그런 이상한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은 안 나타날 것이다. 네. 그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약한 인공지능은 네.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조금 인공지능이라고 붙이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뭘 검색하다가 이순신 장군을 검색하려는데 이수신만 쳐도 많이 그렇게 잘못 치니까 알아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검색 자료를 올려주고 스팸 메일 알아서 다 걸러주죠. 그 인공지능이라 그럴까 좀 그렇죠. 우리가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책을 보십시오, 이 영화를 보십시오, 뭐 다양한 이런 어떤 개인화된 추천 이게 다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뭐 산업 쪽에서도 너무너무 많죠. 다양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검색해서 최적의 위치를 찾아주든가 최선의 액션을 추천한다든가 너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뭐 확산돼 있는데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라고 붙이기에는 네. 좀 왜 우리가 원래 원한 건 그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지만 너무 유용하죠. 가장 그 어떤 지금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관련 기술 개발들이 블루오션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단기적, 장기적 엄청 블루오션이죠. 그러니까 구글도 전력 투구하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IBM 또 페이스북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데는 데이터를 그냥 파는 것보다 이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팔면 좋으니까 인공지능의 그 기계학습 거기에 투자하고 있고요. 나중에 가면 자동적으로 오토메이션 해서 행동을 취하는 게 좋으니까 로봇 회사도 사고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인공지능 혹은 기계학습이 엄청 큰 블루오션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거와 연계되는 그 로봇 산업이 또 그 장기적인 성장 산업이 되겠죠. 네, 그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관련 업체들의 어떤 기술 수준이나 지금 진전이 어떤 정도입니까? 아무래도 인공지능은 컴퓨터 공학, 또 뇌공학, 또 뭐 빅데이터 분석, 하여간 다양한 관련 학문들이 같이 성숙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어서 네. 단기적인 ROI를 생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장기적으로 또 투자도 많이 해야 되니까 투자하기 어렵죠. 그래서 뭐 글로벌 대기업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AI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겠다 그런 뉴스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게 미래 성장 분야라는 블루오션이라는 걸 확실히 인식해서 투자해야 되는 경영층의 어떤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부가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의 뭔가 장기적인 도움이나 보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구글이나 IBM 그런 거 없이도 스스로 이게 앞으로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 이런 쪽으로 진출해야 되겠다고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기업 측에서는 아마 민간 주도로 하는 게 가장 좋죠. 효율적일 테고. 그렇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인프라를 그러니까 오픈 데이터 플랫폼 같은 걸 만든다든지 혹은 어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 환경. 그걸 우리를 꼭 생태계라 그러는데 네. 생태계를 조성하는다든지 그러면 훨씬 발전이 가속화되겠죠. 네. 네, 그 정부가 기업형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네. 밝혔는데 이 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민간 주도 이제 관주도 하면 아무래도 조금 그 속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민간 주도로 하면서 아마 이제 이 우리 사회 현안들 뭐 고령화라든가 테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현안에 대해서 그 플래그십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예. 그런 현안을 아주 성과 있게 해결함으로써 이런 그 어떤 기업에게 혹은 다른 조직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그 뭐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들어 있었는데 네.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플래그십 이게 봐라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인공지능적으로 푸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혹은 다른 조직들도 그런 식으로 좀 동기부여돼서 그런 트렌드를 꼭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그거는 나오고 꼭 있어요. 필요하죠. 네.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게 이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데 데이터는 하나 가지고 하는 것보다 네. 전혀 다른 이질적인 데이터를 합해서 분석할 때 아주 생각지도 못한 성과를 납니다. 근데 개인 기업이 이 어떤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우니까 정부가 다양한 공적 데이터 혹은 네. 사적 데이터, 프라이빗 섹터의 데이터도 쉽게 들어와서 그 모든 기업이 혹은 개인이 조직이 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그 다음 단계로 분석 단계로 넘어갈 때 꼭 도움이 필요한 많이 그런 되겠다. 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지식 서비스 개발 목표를 밝히면서 네. 이 10월에 기계와 인간 간의 퀴즈쇼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상당히 좀 주목될 만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퀴즈쇼 그러면 그 제퍼디에서 2011년에 왓슨이 이겼는데요. 그때 이미 그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성 인식하는 거. 음성을 인식해서 알아듣고 답을 찾아내는 거.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15테라바이트 그러니까 그 정도면 미국 의회 도서관 1억 6천만 권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엄청 빠른 거. 그러니까 뭘 알아듣고서 답을 찾아내면 금방 찾아내는데 네. 그게 2011년에 끝났습니다. 지금 음성 인식은 보편화돼 있고요. 또 빠르게 찾아내는데 사람들이 대결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거를 다시 여기서 한다는 게 좀 어차피 질 건데 사람들이 그리고 네. 그 기술은 벌써 조금 오래된 좀 늦은 감이 기술인데 예, 있군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럼 어떤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흥미를 이끄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네네. 기술적으로 대회에 우리 기술이 이 정도다 하기에는 그건 도전 상대가 아니죠. 좀 네.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 예,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래도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앞으로 발전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봐서 강한 인공지능 우려를 하시는데 그거는 영화는 영화대로 즐기시고요. 네네.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건 이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진전 이런 것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게 활용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거는 보조적인 거고 우리 실생활에 널리 퍼져 있는 거고 조금씩 나아질수록 우리는 그걸 사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늘리고 우리 삶의 질을 높여지고 그래서 네. 마음을 편히 여시고 받아들이시면서 같이 잘 보조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